청양과 공주, 부여 등 생활권에 인접한 3개 지자체가 생활권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내 17개 관광시설 입장료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버스 파업을 계기로 버스 요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버스 요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짚어봤습니다. 충남도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증상과 예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충남소방본부와 충남도가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CJ 헬로 충남방송은 화재 경보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헬로 TVNS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NS 충남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생활 권역이 비슷해 문화관광시설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입장료 할인과 같은 혜택은 지역 주민에만 한정됐는데요. 청양과 부여, 공주 주민들은 5년 전부터 세계 지역 어디에서나 문화시설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배 기자입니다. 칠갑산과 지천 구곡을 따라 조성된 청양 칠갑산 오토 캠핑장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자전거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 휴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사용료는 성수기 기준 35,000원대. 하지만 청양과 공주, 부여 주민이라면 30% 더 저렴한 가격에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딴 데보다 여기가 싼 편이에요. 다른 데는 뭐 35,000원 훌쩍 넘어 평일에 그 정도 하니까 싸게 해주니까 안 좋아할 분들이 없죠. 청양군과 공주시, 부여군 등 생활권이 인접한 세 지자체는 5년 전 업무 협약을 맺고 각 지자체가 가진 지역 자원을 공동 활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공주 공산성과 척장리 박물관은 물론 부여 관광지까지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내 10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주 한옥마을을 비롯해 청양 백제문화체험박물관 등 시설에 따라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생활권 연계 사업으로 인근 지자체가 가진 자원을 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생활 문화권으로 이렇게 인접한 시군 간에 주민들 그 행복과 직결되는 그 생활 인프라라든가 일자리 창출, 뭐 교육, 문화 이런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생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권 연계 사업. 생활권이 인접한 세 지자체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사업이 지역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버스 기사의 보수를 올려주기로 합의하면서 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 세금이 투입됩니다. 결국 시민 부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버스 요금 인상안을 내놓은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200원, 직행 좌석버스 400원 오릅니다.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 등에서는 올해 안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 대신 버스기사의 임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줄어드는 시간만큼 임금을 채워달라던 버스기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겁니다. 서울은 3.6%, 경남 창원은 4%, 부산은 3.9% 월급 인상을, 대구와 광주는 호봉별 기준시급을 4%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등 5개 지역은 파업을 보류했고 경북과 전북은 6월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타결된 일부 지역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서울에서는 약 300억 원, 인천은 170억 원, 대구는 78억 원,
광주는 25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버스회사 추가 지원을 위해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추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극적인 타결로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결국 문제를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풀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오르고 준공영제도 확산되면서 지자체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버스 요금 인상이 서민 물가와 관련이 높은 만큼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내버스 요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표영민 기자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내버스 평균 기본 요금은 현금 기준 1,230원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주요 20개 국가가 속해 있는 G20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된 16개 나라 중 10번째로 상대적으로 버스 요금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미국으로 원화 기준 약 3,000원이었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약 2.4배 높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버스 기본 요금이 2,000원 이상이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나라와 비교하면 러시아의 경우 약 1,000원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저렴했지만 G20에 포함되지 않은 스페인은 1,900원 내외로 다소 비쌌습니다. 반면 버스 기본 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는 중국, 원화 기준으로 329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버스를 한 번 탈 수 있는 비용으로 3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통계는 1인당 월소득 대비 버스 이용 지출 비중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곳은 인도로 월소득의 12.5%를 버스 이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출 비중은 2.8%로 이는 평균 3% 수준인 G7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버스 이용에 사용하는 지출 비중은 비슷하지만 기본 요금은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충남도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과수화상병 증상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환 충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이 과수화상병이란 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과수화상병은 1780년대 미국 뉴욕주 허드슨강 주변에서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확산 속도가 빠른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모과 등 작물과 식물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5월부터 8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화상병이라는 병명과 같이 꽃 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 죽는 병증을 보입니다. 특히 다른 식물병과 달리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기에 과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축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같이 국가에서 금지급 검역병해로 관리하는 주요 식물병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의심주가 발견되면 의심주 하단에 폭 10cm 이상 스프레이로 표시 후에 이상 증상이 잘 나타나는 부분을 절단 채취하여 바로 국립농업과학원에 송부, 정밀 분석 의뢰와 함께 네. 의심주는 잘라서 매몰 또는 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접근 금지 표시를 설치 후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 화상병으로 확진이 되면 방제 매뉴얼을 준수하여 매몰 퇴원하는 식물병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충남 지역에도 과거에 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화상병에 감염될 경우에 좀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우리나라의 첫 발생은 경기도 안성 배과수원에서 2015년도 4월 말에 발생이 되어서 인접 지역을 정밀 예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도 2015년도 5월 19일에
경기도 안성과 경계 지역인 천안 입장, 연곡리, 배나무 두 나무에서 최초 발생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노력한 결과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발생이 되지 않고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천안 중심으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31농가 28.2헥타가 발생되어서 태연에 따른 손실보상 59억 8,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화상병에 감염될 경우 피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한 것과 같이 식물이 검게 죽는 것으로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예. 예. 이 오는 11월까지 도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그 과수화상병을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발생 실태와 확산 정도를 조사해서 발생 과원에 대한 신속한 공적 방지의 추진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도 우선 발생 실태 조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생 조사는 화상병이 발생된 지역, 즉 천안은 매년 5월, 6월, 7월, 11월 4회에 걸쳐 농촌진흥청 충남농업기술원,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이 전문가로 꾸려진 기관합동 예찰반을 운영하여 과수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천안을 제외한 미발생 시군에서도 자체 예찰반을 운영해서 6월과 7월 2회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상병의 경우에 지금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점,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중요한 사항인데요. 화상병 예방법으로는 사전방제 약제로 아주 중요한 사전방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동계방제로 기상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배는 꽂는 발화 직전, 사과는 신초 발화 전인 3월 하순부터 4월 초에 방제를 하고 그 후에 꽃필 때 일주일 간격으로 4월 하순과 5월 상순에 걸쳐 2회 방제를 하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도내 전 시군이 100% 방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또한 영농 작업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활동으로 전지전정 등 농작업에 쓰여지는 작업도구의 소독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착과량 조절이나 과수원 비배 관리 등을 통해 과수를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거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과 배에 주로 발생하는 화상병은 한 번 발생되면 과수원을 폐원하는 매우 무서운 식물병입니다. 저희 농촌진흥기관에서 알려드린 사항으로 사전 약제 방제라든지 가원 관리용 농기자재 사용법이라든지 비배 관리 등을 철저히 현장에서 실천해 주시고 특히 의심주가 발생이 되면 신속한 공적 방제를 더한 확산 방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 과수원을 관찰하여 새로운 가지, 열매, 꽃에 불에 대인 듯한 검게 시드름 증상의 의심주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길환 충남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고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데요. 서원이 등재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유산은 14건으로 늘어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옛 유학자들이 성리학을 공부하던 교육기관 서원.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이코모스는 14일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재 권고를 받은 곳은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등 모두 9곳입니다.
여기 소수서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고요. 이곳으로 찾아주셔서 많이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재도전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2015년 처음 등재 신청을 했으나 전문가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서원의 독창성과 연속유산으로서의 연계성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연속유산으로서의 당위성을 설명한 논리를 개발하였고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전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뜻을 사회에 널리 알린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서원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늘 6월 말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석굴암과 불국사, 남한산성 등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천안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의 후방 영상 화면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선 블랙박스 차량. 뒤따르던 차량도 천천히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쿵 들이박혀서야 멈춰섭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낸 사고인데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나쁜 습관입니다. 그 자체로 범죄이며 살인 행위라는 것 잊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1월 21일 오후 청양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 전방으로 역주행 차량이 나타납니다. 선행 차량은 가까스로 피해갔지만 블랙박스 차량은 그대로 정면 충돌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아찔한 상황인데요. 중앙선 침범의 경우 일반 사고에 비해 정면 충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치사율이 1.5배나 높습니다. 중앙선은 어떤 경우라도 넘지 말아야 할 생명선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부여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정지신호에 멈춰 정차 중인데요. 뒤따르던 트럭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내 굉음이 들려옵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택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트럭. 빠른 속도로 달린 만큼 충격도 상당해 보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의 경우 대부분은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연결된 확률이 큽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고 신호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교통은 약속이고 그중 가장 큰 약속은 신호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무한정보 기사 살펴봅니다. 예산군이 조성한 예당호 출렁다리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개통 26일 만에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평일 평균 17,000여 명과 주말 평균 28,000여 명이 방문해 주변 지역 상권까지 특수를 누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엔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극심한 도로 정체가 빚어지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직면했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농번기의 경우 방문객들이 몰리는 주말 등에 농기계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농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이 이를 해소할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 분편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역사회에선 황성봉 군수가 취임해 예당호의 출렁다리를 만든다고 말한 게 5년은 됐다. 군이 그동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쓴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손지 1, 2 관계자는 주말이나 휴일은 여지없이 차가 밀린다. 몇 분 걸리던 읍내도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
주민들 대부분 어르신인데 차량이 워낙 많아져 도로를 건너기도 위험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영배 의원은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특히 농번기이기 때문에 불만을 얘기한 농민들이 많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김태금 의원은 입침리 사례를 예로 들어 출렁다리 개통 후 주민들이 그전엔 없었던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여러 요구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군은 이와 관련해 주차장 확보와 후사리 쪽 마을 안길 1차로를 2차로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동산 삼거리에서 월송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또 교촌 삼거리에서 예산 쪽으로 나온 차들이 건지활이나 홍성 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상 못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교통이 혼란하다, 차량이 마을 안길까지 정류해 불편이 있다, 홍보는 하지만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 1순위로 천안시가 결정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부지 우선 협상 대상 1순위로 천안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순위는 경상북도 상주시, 3순위는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1순위 도시와 협상이 불발될 경우 다음 순위 도시로 협상권이 넘어갑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축구 종합센터 후보지를 추려왔는데요. 2차 심사를 거쳐 8개의 지자체를 골랐고 현장 실사와 회의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지자체 1에서 3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건립 용지의 적정성과 교통 접근성, 개발 여건, 지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13일 우선 협상 대상 1에서 3순위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발표를 미뤘었는데요. 새 축구 종합센터는 사업비 1,500억 원으로 건립용지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관중 1,000명을 수용하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 인조잔디 구장 12면, 풋살 구장 4면, 다목적 체육관,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섭니다. 또 선수 300명이 쓸 수 있는 숙소와 식당, 휴게실, 직원 200여 명이 상근할 수 있는 사무동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16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안전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도는 주택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2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충남소방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은 CJ헬로 충남방송은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화재 경보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가구 중 68%에 해당하는 2만 7천여 가구에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등이 보급됐습니다.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보급이 완료되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망에 불법으로 위치 표시 장치를 단 50대 선장 A씨 등 6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어구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며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와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인근 선박에 항해 혼선을 초래해 충돌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적발시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값싼 중국산 장치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남과 세종의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대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역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취업자 수가 충남은 5만 1,600명, 세종은 2만 2,800명 증가했고 대전은 5,700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충남이 12,500명이 줄었고 대전은 9,000명, 세종은 900명이 늘었습니다. 당진 시곡동에 있는 당진 문학관이 충남도 제1호 문학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학관은 문학작품을 소장하고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는 문화창작 공간입니다.
2015년 개관한 당진 문학관은 당진에서 출생했거나 활동했던 작가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하고 서적, 유품 등을 수집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관상용벼 신품종 3개 종을 개발했습니다. 잎은 진분홍색과 분홍색, 흰색으로 일부 줄무늬를 가졌으며 7월 하순에 피는 이삭은 분홍색과 검붉은 자색을 띱니다. 색깔을 구분할 수 있어서 논 그림이나 논 글씨 등에 이용할 수 있고 관광지와 축제장에서 경관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태안군 안면읍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행복나눔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입구에 있는 냉장고는 태안군 푸드뱅크와 로컬푸드 사업단 등 6개 기관이 기부한 신선식품과 먹거리 등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요즘 당진에선 핵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올해 감자 첫 수확이 진행됐는데요. 이 농가는 올해 990제곱미터 규모의 하우스에 감자를 심었다고 합니다. 충남도 내 생산량 1위이자 당진을 대표하는 감자는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맛이 좋고 육질도 단단하다고 합니다. 홍성 홍동천 살리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첫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된 홍동면에서 홍동천은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생계수단입니다. 주민 주도로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동천 수질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7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성남동 일원에서 열리는 모내기 현장 방문 및 시연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7일 오전 9시 서천 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제71회 충남도민체전에 참가 중인 선수단을 격려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7일 오전 10시 서천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71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선수단을 격려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가야산 도립공원 주차장에서 열리는 2019 즐거운 목재 페스티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7일 오후 3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해수욕장 종합운영계획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7일 오전 8시 서천군 일대에서 열리는 제71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많이 올라서 덥겠는데요.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12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14도, 태안과 예산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7도, 서산과 홍성, 청양이 28도, 당진이 29도, 예산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나 외출하기 나쁘지 않겠습니다. 세차는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세차 효과가 짧습니다. 내부 정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